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합리적 선택 이론과 정치 심리학 이론의 비교. 여러분 강의 노트가 내가 아주 비비에 올려놓은 거하고 조금 다르죠. 어, 그러니까 이 합리적 선택 이론과 정치 심리학 이론 이 부분에 이제 너무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서 지금 두 개 이렇게 쪼개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내용을 하나의 슬라이드에 넣었더니 노트 이렇게 노트 테이킹 하기가 너무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치 심리학 이론이 합리적 선택을 왜 비판하는지, 정치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태도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 가져가는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입장으로부터 얻는 이해관계 라기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그리고 자신들이 속한 집단에 대한 귀속감,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와 같은 주장이 뭐 전혀 틀린 주장은 아니죠. 뭐 여러분은 뭐 지역주의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이 어디 소속인가에 따라서, 어떤 지역 소속인가에 따라서 경상도 분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호남 분들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뭐 또 요즘에는 남성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의 경우에 좀 남성하고 여성하고 어떤 정치적인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정치 심리학 이론도 상당히 어떤 경험적인 근거가 있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비판에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정책 입장이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어, 유권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항상 이제 그와 같은 가정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다운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보 가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정이 현실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정치 심리학 이론의 비판은 상당히 타당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뭐 집단 이론, 정치 심리학 이론에 근거한 집단 이론이 완전히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했었죠. 집단 이론도 이제 비판받을 점이 있다. 그래서 이 정치적 태도라는 거는 정서적인 그런 요인뿐만 아니라, 젤러가 얘기했듯이 인지적인 요소의 영향도 받고, 또 합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도 받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야구팀을 결정할 때 어떤 선수들, 호감이 가는 선수들, 매력적인 선수들에 의해서 집단 귀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지역 연구에 의해서 이 야구팀에 대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팀에 대한 그런 소속감, 충성도가 형성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정당에 대한 그런 충성도나 소속감, 정당 일체감, 그런 것들도 어떤 정책을 근거로 형성되기보다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또는 지역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 야구팀하고 정당하고 중요한 차이는, 그 야구팀에게 느끼는 집단 정체성과 정당에게 느끼는 집단 정체성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정당의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당 일체감 또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또 야구팀에 느끼는 집단 정체성을 정당에게 일반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정치적인 태도 또는 정책 입장을 가질 때 집단 정체성을
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 휴리스틱 또는 정보의 지름길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휴리스틱의 이제 뜻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어떤 정책 입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을 이해하려면은 많은 그런 법적인 지식, 경제학적 지식, 뭐 정치학적 지식, 뭐 등등 굉장히 어려운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정책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또 어떤 정당이 나를 이롭게 하는 정당인지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이제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소모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휴리스틱 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림잡은 간편 추론 방법이죠. 통해서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는 거죠. 정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거나 정당에 대한 판단을 이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 자기의 어떤 일상생활 또는 그런 커다란 이해관계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정치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특히 젊은 층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심각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젊은 층들 또는 학생들은 정치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죠. 정치의 영역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 보다 용이하게 구성된 간편 추론 방법을 사용을 하죠. 뭐 노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역주의 투표를 많이 하는데 뭐 우리가 남이가 뭐 경상도 분들 그래서 어,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과거에는 미통당 뭐 그래서 그 미통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주의 투표를 하는 분들 또는 뭐 호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우리 지역 정당을 밀어줘야지 뭐 지역 후보를 밀어줘야지 이제 그렇게 자신이 소속된 집단 정체성에 의한 투표를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휴리스틱에 의한 투표인 거죠. 왜냐면 아, 그런 자기가 어떤 개별적인 판단을 하거나 체계적인 그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어떤 위험 부담,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실수를 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죠. 일종의 군중 심리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개별적인 결정을 하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죠. 가족 또는 자기 지역민들,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정체성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게 또는 그들을 따라서 정책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또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정치적인 태도나 정책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이런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뭐 그밖에 가전제품을 살 때 그거를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가전제품 또 핸드폰이 여러분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핸드폰이 어떤 건지를 일일이 분석하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브랜드 네임 이용해서 여러분은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지난 주인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제 그걸 보니까 어, 삼성에 다니는 이제 외국인인데 이제 가전제품을 사려고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 가전제품은 어떤 게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사람은 삼성맨이니까 이제 삼성이 좋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기사님이 이제 핸드폰이나 전자제품은 삼성이고
그다음에 가전제품은 LG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휴리스틱이죠. 그러니까 굳이 가전제품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뭐 청소기를 살 때 청소기의 기능과 뭐 나의 상황, 나의 최적한 그런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그걸 다 일일이 따지고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가전제품은 LG,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전자제품은 삼성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인포메이셔널 숏컷 정보의 지름길 이런 걸 형성시켜 놓고 굳이 어떤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일일이 성능과 그다음에 뭐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따져보지 않고 바로 이 브랜드 네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선택 또는 뭐 후보에 대한 결정 그런 것도 일종의 정보의 지름길을 사용해서 아무래도 이 정보 수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결정을 내렸을 때 실수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그런 행태, 정보 수집 비용을 절감하고 실수를 회피하기 위한 위해서 휴리스틱을 사용한다면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집단 정체성에 의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뭐 그런 행동 같아도 또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왜 집단 정체성에 의존해서 정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고 정당을 선택하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분명히 이와 같은 합리적인 동기가 있는 거죠. 정보 수집 비용을 절감하고 실수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단 정체성에 의존한 그런 행동을 이런 심리적이고 또는 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모든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거에도 결국에는 이 합리적인 그런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집단 정체성에 의해서 정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거나 아니면 뭐 이념을 형성시키거나 정당에 대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파국적인 상황, 그러니까 국가 위기 상황, IMF 크라이시스나 아니면 뭐 최순실 사태 같은 그런 이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에는 정치가 내 일상생활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휴리스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집단 정체성,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정치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점점 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뭐 정치 관련 TV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지 않다가도 이제 최순실 사태가 나면 사람들은 꼼꼼하게 왜 최순실 사태가 났는지 그 최순실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돼서 그래서 뭐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정치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기의 기존의 이런 집단 정체성에 의한 정치적인 판단 또는 지역 연구에 의한 정치적인 판단 또는 지역주의에 의한 정치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에서도 영남 지역에서 많은 이제 유권자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했다가 이제 최순실 사태가 이제 터지니까 많은 영남 유권자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로 이제 돌아서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집단 정체성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건 아니고 이처럼 파국적인 상황에 오면 조금 더 이 합리적인 선택에 더 의존적인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더 따지게 되고 집단 정체성보다는 이런 어, 정책적인 혜택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어, 파국적인 상황과 같이
그런 중요한 정치 경제적인 사건이 발발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따지게 되고 이제 기존의 집단 정체성에 의한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자신에게 정책 입장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는지 이제 그런 걸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안, 가국적인 상황도 그렇고 정책이 자신에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굉장히 어,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지지를 또 바꾸게 되는 거죠. 과거에 최순실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이제 돌아섰는데 이제 부동산 이 어, 아파트 값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으로 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과세를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피게 되면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임대업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큰 세금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격앙된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현 정부를 이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전에는 이제 정치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어떤 자신의 가치, 이념적인 가치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가치를 통해서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책 입장을 자기가 가지게 되는데 이처럼 자기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자신의 큰 손해를 끼치거나 하면 사람들은 어, 이런 집단 정체성에 의존하기보다는 훨씬 더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어떤 정책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정당에 대한 태도,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 심리학 이론이 또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또 합리적 이론, 선택 이론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둘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는 어, 정책적인 그런 정책 결과가 유권자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은 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 제시하는 그런 식의 정치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하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 또는 그런 시기에서는 사람들은 간편하게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치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데 집단 정체성이 어, 자신이 정당에 대한 태도를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휴리스틱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리스틱을 사용해서 집단 정체성에 의존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조차도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니까. 그리고 어, 에이크랑은 이제 바르스타일스가 집단 이론을 제시하면서 또는 현실주의적인 민주주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합리적 선택 이론을 이제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비판의 근거는 이제 미국 정치를 이제 관찰하고 어, 그와 같은 자신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가 굉장히 가변적이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 미국인들이 국정 운영 성과를 심판할 때 또 장기적인 성과를 심판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경제 부양책을 보고 공화당을 더 지지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미국인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국은 뭐 미국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특히 이제 투표의 영역에서는 어, 어떤 민주주의의 작동,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한국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정부의 어떤 경제 성과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소득 증가가 일어난다고 해서 한국인들은 그 정부를 보상하거나 또 어, 소득 증가 정도가 다고 해서 그와 같은 정부를 심판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짧게 얘기하면 경제 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거 당시에 발발한 사건, 뭐 천안함 사태나 아니면 뭐 최순실 사태, 뭐 그런 정치적인 사건에 한국민들은 투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색깔론 그리고 또 후보들이 내세우는 근거 없는 실체 없는 그런 자신들의 능력, 뭐 경제 활성화 능력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한국인들은 투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미국하고 한국을 일반화시켜서 민주주의가 전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이 공통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은 정당 체제가 협의하다. 정당 체제가 협의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 다수 선거제도. 단순 다수 선거제도는 이제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선거제도죠. 물론 한국은 이제 병립형 선거제도, 지난번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완전히 단순 다수 선거제도는 아니지만 70% 이상의 의석이 지역구, 소선구에서 뽑기 때문에 단순 다수 중심의 선거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제도적인 특징을 미국과 한국은 서로 공유하는 국가이죠. 그렇다면 이 두 특징이 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가 되느냐? 네,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먼저 협의한 정당 체제에 얼마나 협의한지를 설명을 하면 여기 KOR 한국을 보면 한국은 여기 이제 민자당이 있죠. 민주자유도 이때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의 정당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민주당이 있고 그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굉장히 작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굉장히 이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작고 그래서 폭이 작으니까 이제 협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은 더군다나 이 좌우 스펙트럼, 그러니까 이 0점이 이제 가장 진보적인 입장이고 10점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니까 이 5점 정도가 중도라고 보면 한국은 아예 좌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정당 체제를 가졌었죠. 이 당시 1994년 당시에는. 지금은 물론 민주당 입장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거의 뭐 중도에서 약간 밑에 내려와 있는 이 정도쯤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좌파 정당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온건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민주당이. 정의당마저도 한 3점 정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다른 국가들을 보면 뭐 3점 밑에 있는 이런 좌파 정당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 좌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협의한 정당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미국도 정당 체제가 이렇게 협의하고 그러니까 정당 체제가 협의하다는 얘기는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작다는 거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뭐 두 정당이 제시한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 차이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민주당이 좌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복지 정책 입장이나 뭐 아니면은 민주당의 복지 정책 입장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미통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김종인 체제가 되면서 또 다시 조금 좁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기본소득을 또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나눠준다는 그런 정책은 진보 정당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또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이제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은 선명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구분하기 어렵고 또 뭐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도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어, 부자의 편을 들지 않고 물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이제 부자 정당이죠. 부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근데 뭐 그걸 이제 시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기본소득이죠. 물론 이제 그게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다 나눠줄지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기본소득 입장이 뭐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타 국가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전 강의 노트에서 사람들은 이제 파국적인 상황이나 중요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에서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야지 어떤 정당이 나에게 유리하고 어떤 정당이 나에게 불리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별로 없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정책 자체가 중요한 사안으로 느끼지 않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젊은 유권자들 또는 학생들이 정치에 무심한 이유, 관심이 없는 이유는 학생들이 그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생 관련된 그런 정책 입장의 차이를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별로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어, 어떤 중요한 사안, 그러니까 정당들의 입장 차이를 중요한 사안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두 정당의 정책 입장이 자신들에게 가져다주는 이익과 손해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협의한 정당 체제는 정당 간의 입장 차이, 정당 간의 정책적 입장 차이가 별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합리적인 그런 판단 또는 정책에 대한 계산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런 집단 정체성이나 아니면 선거 당시에 자극적인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추미애 장관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 또 과거에는 조국 장관 관련된 네거티브 캠페인,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책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그런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그것도 검증되지도 않은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극적인 그런 경쟁을 하고 또 국민들은 그게 그걸 이제 쉬운 이슈라고 해요. 여기에 반대되는 건 이제 어려운 이슈는 정책이죠. 그 쉬운 이슈는 뭐 네거티브 캠페인,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문제, 뭐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쉬운 이슈가 자신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어떤 감정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어, 정당 입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슈. 그런 게 이제 쉬운 이슈죠. 근데 정책을 가지고 정당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꼼꼼히 따져놓고 보고 어떤 정책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이슈죠. 이게 어려운 이슈. 근데 쉬운 이슈는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슈. 사람들은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작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이를 못 느끼고 대신 이 쉬운 이슈에 의존해서 사람들은 정당에 대한 판단을 형성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단순 다수 선거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 뽑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들의 지역 구민들의 표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명한 정책적인 입장을 제시할 동기가 없죠. 선명한 정책 입장 제시 동기 약하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보수정당 후보의 경우에 부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표방을 하면 그러면 서민이나 가난한 유권자의 표를 잃게 되죠. 또 반면에 또 진보정당 후보가 뭐 노동자를 위한 선명한 그런 복지 정책을 표방하게 되면 또 중도 유권자나 아니면은 부자들의 표를 잃게 되니까 근데 선거에서 이기려면 최다 득표를 하고 1등을 해야 되니까 이처럼 선명한 정책 입장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다수의 선거제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소위 얘기하는 유인같이 유인이 이제 유인한다 할 때 유인이에요. 유인같이 끌어들인다.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슈, 뭐 후보의 어떤 매력이나 아니면 후보의 능력, 아니면 뭐 지역구에 뭐 지하철역을 건설한달지 아니면 자기 지역구에 도서관을 유치한달지 공항을 유치한달지 모든 지역 구민들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후보 개인의 어떤 능력을 가공 생산해서 그걸 홍보하고 또 상대 후보 또 상대 정당을 비난하고 쉬운 이슈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고 그러니까 정책 대결은 실종해버리고 이런 맨날 쌈박질이나 하는 의미 없는 쌈박질이나 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인가치 투표, 인물 투표. 그러니까 정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결을 해야 되고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 나에게 정책적으로 더 혜택을 주는가를 판단을 해서 그 정당을 지지하고 정책 결과로 정권을 잡은 또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정책 결과에 대한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어, 유권자들이 소수에 속한다면 혜택을 보지 못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정부가 국정 운영하고 나서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을 심판하거나 아니면 보상하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죠. 근데 이처럼 정책과 상관없는 이런 인물 투표 그리고 인물 투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후보들은 자신의 능력을 홍보하고 광고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고 다 어떻게 보면 사기극이죠. 뭐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 건설 사장이었던 이미지 그리고 뭐 능력 있는 서울시장 근데 결국에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이용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정 운영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냥 강남의 아줌마한테 그 국정 운영을 맡기듯이 근데 뭐 원칙 있는 분 대통령에다가 무슨 박정희 대통령의 딸의 후광을 입어서 경제를 마치 살릴 것처럼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데 현혹돼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이 부자 정당 후보를 찍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정책적인 해를 끼칠 정당에게 투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비싼 돈을 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상품을 사듯이 정치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정치 상품 또는 정당 후보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한 표를 행사하고. 근데 결국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칠
그런 정책을 사거나 아니면 그런 정책을 표방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에게 표를 낭비하는 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이제 협의하면 정당 간의 정책 입장 차이를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면 이처럼 유인가치 투표, 인물 투표, 특히 실체 없는 유인가치 투표가 중요해지고 그리고 또 유인가치 투표를 하고 또 실체 없는 유인가치를 가공 생산해서 광고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죠. 정치 자금. 그래서 정치 자금을 확보를 해야지 또 정치 전문가들 이용해서 어떤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기도 하고 정치 전략도 짜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어, 근데 이제 이런 정치 자금은 누가 제공하느냐? 아무래도 재벌 쪽이나 아니면은 어,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집단들 또는 막강한 그 보수 언론들 이제 그런 세력들이 정치 자금을 제공을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언론을 형성하고 호도하고 이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정치의 시장 거래화죠.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들은 1인 1표 또는 1인 2표이기 때문에 동등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그런 평등의 원리와 달리 더 경제적인 재력가들 또 재벌 그리고 그런 막대한 재벌 언론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또 언론을 호도하고 또 그런 여론을 형성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사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와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돈 주고 사듯이 정책이나 아니면 정당도 자신이 원하는 정당 또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돈 주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등이라는 그런 규범적인 원리가 훼손되게 되고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협의한 정당 체제하고 단순 다수의 조합이 유인가치 투표, 인물 투표를 촉진하고 정치의 시장 거래화를 촉진시켜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은 제도적인 그런 여건, 제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국과 한국이죠. 정당 체제가 협의하고 단순 다수제를 가진 국가들. 그리고 봅시다. 그래서 바르테스하고 에이큰이 제시한 현실주의의 시각은 미국과 같은 예외적인 국가를 관찰해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 시각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그처럼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이제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어떤 서구의 유럽 국가들은 바르테스가 얘기하는 것 관찰한 것처럼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태도가 가변적이지도 않고 또 정당들이 어떤 유인가치 투표에 집중하지도 않고 유권자들도 유인가치 투표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당들이 상당히 정책 대결을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정당에 대한 브랜드 네임 또는 휴리스틱 정당에 대한 그런 정보의 지름길이 집단 정체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에 대한 그런 휴리스틱이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당, 보수당, 그러면 노동당은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정책을 만드는 정당. 그 다음에 뭐 보수당은 부자나 아니면 중산층 이상을 대변하는 정당. 이런 식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휴리스틱이 형성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굳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당들의 정책 들을 뜯어보고 거기에 필요한
어, 정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정책 정당에 대한 그런 정보를 중심으로 투표하면 자신의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를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정당에 대한 휴리스틱이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됐거나 아니면은 그와 같은 휴리스틱마저도 형성되지 않아서 선거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사건 그런 거에 의해서 유권자들은 투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정책적 브랜드 네임이 형성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정치 제도에 따라서 정당에 대한 그런 브랜드 네임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주로 이제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에 대한 휴리스틱이 형성됐다. 정당에 대한 휴리스틱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유권자들이 정책적인 투표 결정, 정당에 대한 투표 결정을 할 때 그런 어림잡음,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판단,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어림잡아서 판단을 하는데 이 어림잡음의 기준이 정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치 제도는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에이큰하고 바르셀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비관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정치 제도를 어떻게 디자인하는가에 따라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같이 유인가치 중심의 어, 선거 경쟁이 전개되는 그런 국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정치는 어, 행위자, 행위자는 이제 국민과 그 다음에 정치인들, 또 정당들이죠. 행위자와 제도적인 배열. 제도적인 배열이란 거는 이제 뭐 선거제도, 그 다음에 권력 구조, 그 다음에 정치 자금 제도, 뭐 수많은 정치 제도들이 있죠. 그런 정치 제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규범적인 원리가 어떤 규범적인 원리가 더 중요한지, 어떤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평등의 원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엄격하게 시장의 영향력 또는 재력가의 영향력이 정치 영역에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정치 자금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거 운동 캠페인 관련 법안도 매우 엄격하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어떤 국가, 미국과 같은 국가는 또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정치를 규제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맡겨둬서 정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자금의 액수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에 대한 비난 또는 가짜 뉴스 그런 것들도 이제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장의 원리에 맡겨두듯이 가능한 규제를 정치적인 규제를 줄이려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죠. 물론 이제 정치적 규제가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지만 또 그처럼 표현의 자유를 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정치적인 평등의 원리가 훼손되기도 하고 그리고 재벌과 그 다음에 그런 유력 재력가들의 영향력이 점점 정치의 영역에서도 확산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평등 또는 정경 분리라는 원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국가마다 다른 이런 규범적인 원리에 의해서 정치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이 정치 제도에 의해서 행위자들이 이 정치적인 제도의 그 한계 내에서 constraint 정치적인 제도의 제한 그 영역 안에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이처럼 행위자, 그 다음에 정치 제도, 그리고 정치 제도를 뒷받침하는 또 정치 제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규범적인 원리가 통합된 체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제도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집합적인 의사결정,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치라는 거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우리들이 매일같이 하는 게 정치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하니까 그 수없이 많은 집합적인 의사결정 역시 행위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수업 끝나고 뭐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같이 무엇을 먹으러 갈 것인지, 또는 이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만 가지고 여러분 성적을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뭐 리포트를 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출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이제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행위자는 나와 여러분, 이 행위자가 되고, 또 이제 그와 같은 결정을 뭐 다수결로 할 건지 아니면 초다수결로 할 건지, 그러니까 단순히 다수결, 여러분이 과반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수업 운영에 관한 결정은 다수결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특히 휴강을 했을 때, 이제 보강을 하려고 할 때 다수결로 해버리면은 보강을 했을 때 수업에 들어올 수 없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그 학생들은 수업을 듣고 싶은데도 다수결로 보강일을 결정해버리면 그 학생은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결정은 수능 비용, 소수의 수능 비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좀 초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교수가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다수결의 원리가 이런 수업 시간에 운영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소수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어떤 보강 관련된 결정을 할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오기가 어렵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비교적 보강 일을 결정할 때 자유롭게 시간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하면 항상 소수가 되는 학생이 발생할 수가 있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 어떤 의사결정 규칙을 채택하는가가 또 규범적인 원리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도. 지난 시간에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도 다수결이 좋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물론 이제 뭐 같은 문화를 가진 친구들끼리 한국 학생끼리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결정은 뭐 다수결도 적당한 의사결정 규칙이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권에서 온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가치가 다른 학생들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를 먹으러 간다. 그러면 그거는 그 학생에게 굉장히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이죠. 그리고 그 학생은 또 소수이기 때문에 항상 소수의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은 규범적으로 좋지 않은 의사결정이죠. 그와 같은 문화적인 다양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의사결정은 여러분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마트에서 바나나를 산달지, 뭐 아니면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산달지, 뭐 그런 결정, 개별적인 의사결정이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별적인 의사결정마저도 사실은 집합적인 의사결정의 결과물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협정,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만큼 유입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또 고용정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임금을 결정하게 되고, 또 뭐 바나나의 가격, 외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의 가격, 그런 걸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장 가격조차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 아니죠. 정치의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무역 협정이나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의 결과에 의해서 가격이 이어받죠. 그러니까 정치를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죠. 상품 판매 및 광고에 대한 규제, 또 역시 뭐 술에 대한 광고를 뭐 미국과 같은 경우는 TV에서는 할 수 없게 돼 있고, 담배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외교 정책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아지면서 그 다음에 뭐 이 반도체 생산, 화웨이 그런 기업에 대한 그런 압박이 있게 되고, 그럼 화웨이 라는 그 중국 회사에서 생산하는 그런 생산품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게 되면, 그러면 또 이제 한국의 어떤 삼성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그런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의 어, 어떤 회사의 그런 매매 또 수출 뭐 그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 제도는 그러니까 이런 정책, 다양한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까지 포함하는 것을 정치 제도의 결과물로 본다면 어, 우리 생활에서 정치 제도를 띄워놓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주의 시각은 이제 그런 시각을 취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무인도에 살지 않는 한 제도와 결부되지 않은 인간의 삶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정치 제도는 이제 정치 정보에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하는가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처럼 협의한 정당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죠. 단순 다수제는 아무래도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할 동기가 강하죠. 근데 이제 비례대표제에서는 뭐 10%, 5%만 얻어도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10%의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죠. 그리고 5%의 지지를 얻어도 의석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책 입장을 온건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체제가 다양한 정당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당 체제가 형성되는 거죠. 좌에서 우까지.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듯이 비례대표제 국가에서는 정당들의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고,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또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정책에 대한 정치 정보를 수집할 동기가 강해지는 거죠.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별로 없다면 유권자들은 그 정당이 그 정당이니까 정책에 대한 차이를 못 느끼니까 쉬운 이슈, 그런 자극적인 이슈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만,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되면 그러면 정책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더 많은 정책 관련된 정치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브랜드 네임이 정책적 브랜드 네임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은 좌파 정당은 노동자 정당, 우파 정당은 뭐 재벌 정당, 이 정당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독교 정당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이런 식으로 어, 집단을 대변하는, 여기서 집단이라고 하면은 기능 집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이죠. 뭐 노동자들 아니면은 뭐, 그리고 또 이제 계층 집단, 계급 집단을 중심으로 정당들이 형성되게 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권자 태도가 덜 불분명하고 덜 가변적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분명하게 또 학생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니면 학생 입장을 만일 대변하는 정당이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다양한 정당들 중에서 어떤 정당이 학생 입장을 가장 많이 반영한지를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럼 학생들은 그 정당을 주로 지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정당에 대한 그런 태도가 가변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기능 집단들, 뭐 노동자 아니면은 뭐 또는 자영업자 또는 뭐 교수 집단, 교직원 또 그 밖에 어, 뭐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 뭐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면 되니까 유권자의 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 태도의 불안정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 아무래도. 그리고 정치 심판도 자신이 소속된 그런 계층,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자신의 계급적 이익, 계층적 이익 또는 직업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하고 충실히 수행했다면 보상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는 이제 캠페인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 다수제에서는 쉬운 이슈 또는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고 인물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물 투표에 집중하게 되고 비례대표제는 정책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정당 체제도 단순 다수제는 온건한 그런 양당 체제가 형성되고 온건한 양당 체제, 단순 다수제. 비례대표제는 분극적인 다당체제 또는 양극적인 다당체제, 분극적 다당체제. 그래서 여기 정당 부극화라는 얘기가 이제 양극적이다. polarize, 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에 다 이제 정당들이 얼마만큼 입장 차이가 나는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거에 다 모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정당의 분극화가 달라지면 유권자의 정치 정보가 달라지고 또 정치 정보를 수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정당이 분국화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은 어떤 정당이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 투표를 하게 되고 인물 투표는 줄어들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